안녕하세요, 영란인 여러분. 지금부터 재난 대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재난 대비 훈련을 영상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재난별 행동 요령을 익히고 재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소방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3가지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순서에 따라 교육합니다. 두 번째, 지진 발생 시 상황별 올바른 대피 방법을 지진 체험 영상을 통해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위급한 상황 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무슨 냄새지? 야, 지금 불 났어. 뭐? 불? 네, 여러분. 화재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불이 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만약 내가 있는 이곳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뻘건 불을 보고서 불이 났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또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 같은 것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뭐 타는 알 수 냄새 안 있는데요. 나요? 이것을 화재 인지라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을 상황 전파라고 합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 난 곳으로부터 빨리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하는데요. 발신기를 찾아서 동그란 부분 안에 검정색 버튼을 꼭 눌러주면 모든 건물에 사이렌이 울려서 불이 난 사실을 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를 하면서 벽면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한 방향으로 대피하게 돼서 길을 잃을 위험이 적고요. 또 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저의 대피를 돕거나 소방관에게 내 위치를 알려줘서 더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잖아. 어쩌지? 일단 탈출하자. 먼저 불부터 꺼야지. 이렇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불을 끈다. 2번, 119에 신고를 한다. 3번, 대피한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대피한다입니다.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도망가야겠죠. 지금부터는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피를 할 때는 우선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숙이고 벽을 두드리며 나가면 되는데요. 실제로 불이 나면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장롱이나 옷장, 침대 밑에 숨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숨으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할 확률이 크고요.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하려고 와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숨지 말고요. 조금 무섭더라도 오늘 배운 대로 차분히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유독가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화재 사망자의 약 70% 이상이 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로 죽습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무서운데요. 이 유독가스는요, 우리 소방관들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2번, 3번 정도만 호흡을 해도 쓰러질 만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족이 모두 출입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럼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면 되는데 왜 그 앞에서 죽지? 하고 많이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 맘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숨을 쉬는 코와 입은 가려주셔야 합니다. 옷을 끌어올려서 막으시던지 옆에 있는 이불로 막으시던지 수건으로 막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젖은 수건이 제일입니다. 이 젖은 수건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수건을 보면요, 천이 가로 세로가 다 이렇게 얽혀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건을 펼쳐놓고 연기를 보내보세요. 그럼 연기가 아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수건을 적셔서 코와 입을 대면 물이 마르면서 산소를 공급해서 호흡을 도와주고요. 또 유독가스와 뜨거운 공기가 젖은 수건에 붙어서 가스 중독과 기도 화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또 이 젖은 수건 찾으려고 대피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코랑 입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코랑 입을 막았다면 허리를 최대한 낮게 숙여야 합니다. 왜 허리를 숙일까요? 우리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불이 나면 이 뜨거운 연기가 우리 발밑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천장으로 가죠. 천장에서부터 연기가 채워져서 점점 밑으로 연기, 즉 유독가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서 대피를 하면요, 이 유독가스를 다 마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허리는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닥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두워진 실내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바로 앞이나 벽 또는 물건 등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쪽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길을 잃지 않고 출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돌아가거나 친숙한 방향으로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출입구나 또 복도 같은 데 보면요, 뛰어가는 사람 모양이나 화살표 모양의 유도등이라고 불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벽을 두드리면서 가다가 문이 나와서 문 위를 봤는데 이 녹색의 유도등이 있다면 그 문은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맞고요. 문이 나왔는데 문 위에 이런 유도등이 붙어있지 않다면 그건 고립되는 문이니까 절대로 열지 말고 다시 벽을 두드리면서 짚어가면서 다른 문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문을 닫고 대피해주세요. 문을 닫으면 불과 연기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일단은 문이 막아줘서 다른 곳으로 불이나 연기가 퍼지는 것을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을 닫고 대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 주소 알고 있나요? 만약에 당황해서 우리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거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건물 밖에 보면요,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죠. 소방관 아저씨께 이 주소를 또박또박 알려주면 되고요. 혹시나 주소가 안 보이면 주변에 큰 건물이나 또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줘도 찾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어디서 불이 났는지 또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번엔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소화기 사용을 하지 말고 119 신고와 대피 활동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소화기를 아시나요? 작은 불이 난 경우라면 이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그만큼 불이 난 초기에 잘 사용된 소화기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소화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4시간이요? 1시간이요? 네, 소화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약 13초 이내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소화기로 불을 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끌 때는 반드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아주 작은 불만 끄는 것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만약 불을 끌 수 없다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절대로 무리해서 불을 끄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화기 사용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화기를 가지고 불이 난 곳에 가져가서 안전핀을 뽑고 한 손으로 소화기 노즐을 꺼내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움켜잡아서 불이 난 곳을 향해 뿌려줍니다.
간혹 실제 불이 나서 소화기를 사용하려 하면요, 이 안전핀이 쉽게 뽑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손잡이를 꽉 쥔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안전핀은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을 보면요, 이렇게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의 소화기가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 안전핀이 뽑히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소화기를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가장 침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2년 2월부터 우리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불은 대부분 밤 12시에서 6시 사이인 심야 시간에 발생하고, 또 심야 시간에 난 불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있다면 오늘 배운 대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니까 꼭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가는 자연재해, 지진에 대해서 안전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우선 지진은 쉽게 얘기해서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 깊이 7km의 지진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1945명, 재산 피해 85억 2,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진은 본진 후에 101번의 여진이 발생했었고, 이 중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8차례가량 발생해서 추가 피해도 발생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진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지진 안전체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신나게 놀자. 그래. 여기 지진 났대. 엘리베이터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내려. 여기서 잠깐!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1층을 눌러.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어. 첫 번째, 1층을 누르고 바깥으로 나가 대피한다. 아래층으로 갔다가 무너지면 다 깔려. 맨 2층으로 가야지. 옥상 올라와. 두 번째, 맨 위층을 누르고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니야, 가까운 층으로 가야지. 버튼 다 눌러. 세 번째, 승강기 버튼을 다 누르고 먼저 멈추는 가까운 층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바로 3번.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엘리베이터 전층을 눌러서 먼저 멈추는 가장 가까운 층에서 신속히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층보다는 2층이나 3층이 더 안전한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1층은 건물 붕괴 시 지면 아래로 매몰될 위험이 있고, 건물 출입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유리벽이 있어서 지진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구조 요청을 하시고, 보이시는 승강기 고유 번호를 꼭 이야기해 주세요. 휴, 겨우 집에 들어왔다. 내 덕분에 잘 탈출했지? 그래, 맞아.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어. 불이 날지 몰라. 야! 어느 층엔 물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했어. 가까운 탁자 밑이 최고야. 밖이 보여야 나중에 구조 요청을 하지. 집안에서 지진이 발생했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주방에 불을 끄고 대피한다. 두 번째, 화장실로 대피한다. 세 번째, 가까운 탁자 밑으로 대피한다. 네 번째, 베란다로 대피한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지진이 나면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집안에 떨어지는 책이나 물건들에 다칠 수 있습니다. 주방에 가서 켜져 있는 불을 끄거나 전기 차단기를 내리다가 대피를 못할 수도 있죠. 가장 먼저 가까운 탁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탁자 위에 낙하물이 쌓여서 한쪽 부분이 무너져도 안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대피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이 있고 습기 때문에 다른 공간보다 벽체가 두꺼워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타일이나 거울이 깨지면 파편 때문에 다칠 수 있어서 좋은 대피 장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란다도 커다란 유리와 날카롭게 변할 수 있는 난간이 있어서 지진 대피 장소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대피하면서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살짝만 문을 열어두면 문틀이 뒤틀려 문이 안 열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지진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상황이라면 문을 꼭 닫아서 대피 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물건도 다 다른데요.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중에는 못이나 유리처럼 날카로운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고 두꺼운 쿠션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로 팡팡 쳐내면 될 텐데요. 이걸로 팡팡 쳐내면 머리에서 피가 팡팡 날지도 몰라. 우리 친구는 왜 여기 있어요? 얘가 밀었어요. 나도 밀린 거야. 너무 좁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좁을 수 있는 공간인데 한번 책상 다리를 잡고 서로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책상 다리를 잡고 있게 되면 서로 등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더 생기고 책상 다리를 잡고 있어서 몸이 책상 밖으로 나갈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얘들아, 이번엔 진짜 지진인 것 같아. 네? 또 지진이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들어주세요. 터널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가 도로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륙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둡니다. 만약 차에서 내려서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말고 이동해야 합니다. 주변에 신호등이나 간판 등 낙하물이 없고 경사지지 않은 넓게 트인 곳에 차량을 주차해 주세요. 차량에서 내릴 때는 창문을 닫고 키를 꽂아둔 상태로 문을 잠그지 말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량 옆으로 웅크려야 합니다. 도심지에서 차량을 세울 때는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보다는 목조 건물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넓은 곳에 갈 수 없다면 목조 건물이 있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지진은 본진 후에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여진을 기다린 후에 여진이 끝나면 전기를 차단해 주시고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정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피 장소를 빠져나와야 할 때는 허리를 숙이고 벽면을 두드리면서 이동해서 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나온 후에는 앞에 말한 것처럼 여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창문, 벽면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운동장이나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네의 안전한 대피소에 대해서 알아두면 더 좋겠죠? 안전 디딤돌 웹을 알고 계시나요? 이 웹을 보시면 우리 동네의 안전한 대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진 안전 체험은 모두 끝났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유익했나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것 잊지 말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네, 여러분 심정지가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이때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심폐소생술, CPR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내가 밖에서 심장을 눌러서 심장에 있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갑작스럽게 심장 마비나 사고로 인해서 심장이 활동이 멈추게 됐을 때 내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의 심장을 눌러서 산소를 머금은 피를 끊임없이 뇌로 보내는 응급처치법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몇 분 정도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능을 못하기 시작할까요? 1시간이요? 30분이요? 아닙니다. 4분인데요. 우리 뇌는 4분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뇌사라고 들어보셨죠? 뇌가 죽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 이내에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뇌가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8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심각하게 뇌가 손상돼서 사망할 확률이 커집니다. 2015년이었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이수빈 학생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는데요. 이수빈 학생은 이 남성을 만나기 4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쓰러진 남성을 보고 어른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선뜻 나서서 하지 않았던 이 심폐소생술을 이수빈 학생은 한달음에 달려와서 바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50대 남성을 구급차도 도착하기 전에 2분 만에 의식이 돌아오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어떡하지? 이럴 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했어. 아니야. 우선 119에 신고하자. 네,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119 신고요? 가슴 압박? 그 전에 반응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119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 그 다음이 호흡 확인,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 순서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슴 압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면 왜 쓰러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응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응 확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뺨을 때린다고요? 허리를 흔든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뺨을 때린다든지 몸을 흔들면 내부에 손상된 장기가 있는 경우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도 척추를 잘못 건드려서 목 아래로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곳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양쪽 어깨를 세게 두드리면서 말을 시켜봐야 합니다. 어깨를 두드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주셔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응 확인을 합니다. 보통 고통스러우면 얼굴을 찡그린다던가 신음소리를 낸다던가 저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응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건 심폐소생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의식도 없어야 하고요. 호흡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있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두시면 되고요. 또 반응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없다. 근데 지금 내가 집에 혼자 있다 하면 119에 신고하는 게 심폐소생술보다 먼저입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정확한 주소, 위치, 또 환자가 어떤지, 예를 들면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얼굴이 파래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관의 지시를 따라주면 되고요. 반응 확인을 했는데 내가 있는 곳이 길거리나 역,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이다 하면 119 신고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모자나 안경, 옷 색깔 이런 것들 많죠? 한 사람을 탁 집어서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기 보라 색깔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119에 신고를 요청했다면 바로 호흡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약 10초 정도 가슴이랑 배가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지, 또 얼굴색은 어떤지 확인을 해주고 환자가 정상 호흡이 아닌 비정상 호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럴 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119 신고 때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다면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손을 쭉 펴고 깍지를 끼세요.
압박을 할 때는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볼록한 밑부분 손꿈치로 압박할 겁니다. 깍지를 펴고 손가락을 다 끌어올려주면 이 볼록한 손꿈치 부분이 남게 되죠. 이 부분으로 가슴 압박을 하면 됩니다. 네,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는요. 여기 목에서 뼈가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배 위에 뼈가 끝나는 부분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이 아랫부분의 중앙을 눌러주면 됩니다. 압박할 때의 깊이는 약 5cm 정도로 가슴을 옆에서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량 들어가는 깊이로 눌러주셔야 하고요.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그래서 1초에 한 번보다 약간 더 빠르게 해야 합니다. 환자의 가슴과 내 팔의 각도가 직각이 되게 하고요.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몸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 환자 가슴에 계속 기대서 누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하는 의미가 없고요. 5cm가 들어갔으면 다시 5cm가 올라오도록 확실히 손을 떼주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27, 28, 29, 30 둘, 셋, 넷, 27, 28, 29, 30 이렇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공호흡 해야 되는데. 어쩌지? 난 인공호흡은 할 줄 모르는데. 자, 다음은 인공호흡인데요. 인공호흡은 해주면 좋지만 만약 입에 이물질이 있거나 중독의 위험이 있거나 또 입에서 피를 흘리거나 혹은 인공호흡을 하고 싶지 않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 확보입니다. 환자의 이마를 살짝 뒤로 젖혀주시고요. 이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턱 아래 부드러운 살 부분을 누르면 기도를 막으니까 거기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가 기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인공호흡은요, 2번을 해야 하는데 내 숨을 이 사람의 폐로, 즉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과 코는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입으로 후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게 이 사람의 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를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확보를 하고요. 후 숨을 2번 불어 넣어줄 건데요. 숨은 1초 동안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 눈은 환자의 가슴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도요, 숨 쉴 때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르죠. 그렇듯이 내가 불어넣어주는 이 숨이 이 환자한테 제대로 들어가면 이 환자의 가슴도 살짝 부풀어 오를 겁니다. 인공호흡은 2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공호흡 시간은 10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과도하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내 숨이 폐가 아닌 위로 들어가서 음식물 같은 게 역류해서 구토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초씩만 후 이렇게 2번 불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조회사마다 약간의 기기 모양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먼저 환자의 윗옷을 벗겨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이 바닷가나 수영장 이런 물이 있는 곳이라면 환자의 몸에 물이 약간 묻어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기기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환자의 몸에 있는 물기도 좀 닦아주시면 좋겠죠. 전원을 켜주시면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침착하게 안내 멘트에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고 나오죠? 패드는 2개를 붙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붙여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패드를 붙이면 심전도를 분석하는데요. 이때는 절대로 가슴 압박을 하거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기계가 이 환자의 심장이 정지된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슴 압박을 하고 있으면 기계가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패드를 붙이고 심전도 분석을 할 때는 절대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 충전이 되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가슴 압박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장 충격 제세동 버튼을 필요합니다. 누르세요 라고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럼 모두 떨어져 주세요. 떨어져 주세요. 크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접촉하지 않은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고 이 번개 모양의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끝나면 바로 가슴 압박을 또 시작하시고요. 이 기계는 2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안내 멘트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기계에서 심장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면 조금 안심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슴 압박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 혹은 친구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